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2년 차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매를 처음 배웠던 거는 2015년, 16년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경매랑 상가 이런 종목을 배웠던 거는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복재테크에서 그 경매 초급반을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상가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 2주차 정도 들을 때 바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열정하고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모하게 상가 입찰을 했었고 2등하고 4,300만 원 정도, 경매인들은 떡이라고 하는데 떡 싸먹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됐었어요.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은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 상가의 시세를 그 당시에 알아봤을 때는 2천에 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억 7천만 원에 입찰을 했다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이 상가를 낙찰을 받았을 때 임대로서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인테리어를 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전용 평당 449만 원이라는 낙찰을 받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상가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실행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상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무모하게 상가를 낙찰받았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가를 무모하게 낙찰을 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 해결 과정이나 어떻게 잘 풀어나갔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낙찰 받았던 상가는요, 3억 7,600만 원을 낙찰 받았고 전용 면적이 약 83평이기 때문에 전용 평당 단가로 따지면 449만 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를 낙찰을 받았을 때 공용관리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밑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2004-3598 판결을 보시면 특별 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집합건물법에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승계인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어서 새로운 소유주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분은 유효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낙찰자인 특별 승계인은 상가의 공용관리비를 승계를 해야 되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상가를 포함해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우리는 납부할 거를 감안하고 수익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리비를 확인을 할 때 보통 몇 년치 관리비를 확인을 하죠? 관리사무소에 가서 소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관리비 얼마나 밀렸어요? 물어보면 보통 금액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금액을 우리가 다 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163조에 보면 단기 소멸시효라고 해서 3년까지만 소멸시효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비 자체도 3년치에 대한 미납관리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3년치만 인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해서 민법 168조에 나와 있는 건데 청구가 들어가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행위가 관리단으로부터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는 게 아니라 1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볼 때 을구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고 관리단에서 가압류, 압류한 거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보통 공용관리비 3년치를 인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압류나 압류 이런 것들이 관리단 이름으로 있다고 하면 그거는 실제로 3년치가 아니라 더 긴 미납관리비를 인수를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용관리비가 배당 순위에 의해서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3년치 이상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따져보고 입찰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관리비는 당연히 특별 승계인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인수를 해야 될까요? 집합건물의 특성상 공동의 이익
혹은 공동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원만 관리비를 미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집합 건물에 대한 법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8조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18조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유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승계인이 이 관리비를 승계를 하고 싶던 안 하고 싶던 이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즉 낙찰자가 공용관리비는 무조건 승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당연히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용관리비는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되는데 왜 승계를 반드시 해야 될까요?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납득이 갈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전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기세 같은 경우는 한전, 수도 같은 경우는 관련된 곳에 연락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전 소유주한테 알아서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취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공용관리비로 다시 돌아와서요. 경매를 처음 낙찰을 받고 만약에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단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징수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하더라도 이게 1심, 2심, 3심 이렇게 길게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관리비의 징수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집합 건물 특성상 공용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엘리베이터, 상하수도, 전기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집합 건물 소유주가 같이 부담을 하는 게 대원칙인데 그 중에 경공매로 나와서 관리비를 걷지 못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건물을 운영할 수가 없을 뿐더러 나머지 소유주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을 온전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소유주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낼 수밖에 없게끔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를 특별 승계인이 납부하는 것은 법에 그렇다 쳐도 그 법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의 취지 자체는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이지 전 소유주가 그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가 공용 관리비에 대해서 먼저 낸다는 의미가 대납한다는 의미죠. 대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 소유주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구상권 청구를 한 3건 정도 했었고요. 3건 모두에 대해서 추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추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소송, 추심 이렇게 나눠놨지만 전체적으로 소송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계속 항소를 한다고 하면 1심, 2심, 3심 이렇게 되겠지만 보통 이 관리비 대납 한 구상권 청구하는 거는 결과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바탕으로 추심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구두로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추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재산 명시라는 걸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명시해봐 라고 재산 명시라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명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라는 거는 내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골라서 법원의 명령으로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걸 수 있고 추심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했던 그 케이스를 바탕으로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송 자체를 단 전자소송으로 했고요.
요즘에 워낙 전자소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로 하더라도 크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소장을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나머지 내용은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입증 방법을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나라는 것인데, 관리비가 총 얼마 나왔는지 그 수납대장을 첨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매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첨부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미납관리비를 먼저 대납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미납관리비 완납 확인서, 요 세 개의 서류를 첨부를 해서 소장에 접수를 했고요. 제가 사실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송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추심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은 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라든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있다든지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확인했던 내용은 이 채무자의 주소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채무자 명의로 다행히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결을 받고 추심을 한다고 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 없다고 하면 직업적인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유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 받을 확률이 그나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를 참고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판결이 나서 원금 629만 5천 원에 돈 받을 때까지 15%의 비율로 이자를 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결 자체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추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재산 명시를 하였고, 예상대로 재산에 대해서 얼마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재산 조회를 했는데요. 재산 조회라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국토부부터 지자체, 각 은행 등 포함해서 이제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여기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재산 조회를 한다고 하면 이 기관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무자 이름으로 재산이 얼마 있다라고 조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 절차를 밟아야겠죠.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파워풀하다고 보는 게 부동산을 압류하는 거. 혹시 부동산이 없다고 하면 급여에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도 또 없다고 하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계좌도 다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전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집합 건물을 낙찰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명도를 하려고 과도하게 이사비를 지출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돈을 많이 주면서 명도를 하는 편이 아니고요. 이제 법적 절차는 그대로 밟습니다. 인도 명령도 하고 강제 집행도 하고, 공매 같은 경우는 명도 소송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 사이에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 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에 받았던 거는 거의 한 2년에서 2년 반 사이 만에 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내더라도 어디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히 명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웃긴 게, 막 조급함을 가지고 명도를 하려고 들면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요구하고 더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돈을 과도하게 요구했을 때 그냥 계속 살아! 너 그냥 계속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법적으로 좀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명도를 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점과 곤란함을 느끼는 분이 많은데, 이런 법적인 부분, 관리비라든지 이런 금액을 다시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명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마음 편히 명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